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또 증거인멸에 염려도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그동안 구속영장 기각을 자신했지만 휴대폰과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김정은 잠수작전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은 조만간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경론 끝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또 증거인멸에 염려도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아 기자. 네, 서울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송 대표 몇 시쯤 구속됐습니까? 네,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은 어젯밤 11시 59분쯤 발부됐습니다. 어제 송 전 대표는 6시간 30분가량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이곳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송 전 대표는 이곳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6천만 원이 넘는 돈 봉투를 의원들에게 뿌리는 데 관여하고 후원 조직을 통해 7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4천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재반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돈봉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에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당장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은 최대 20명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의원은 이성만 의원 등 3명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의 줄 소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송 전 대표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송 전 대표는 그동안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공언해왔지만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에 발목이 잡혀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조사에선 입을 닫았던 송영길 전 대표는 영장 심사엔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잘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마다 검찰과 부딪히며 6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중 휴대폰과 하드디스크를 놓고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엇갈렸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기존의 휴대폰을 폐기하고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차명폰으로 수사 동향을 파악한 정황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송 전 대표는 휴대폰은 프랑스 대학에서 제공한 현지 폰을 입국하면서 바꾼 것뿐이라고 맞섰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조달 창구로 지목된 이른바 먹사연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도 검찰은 증거인멸의 정황이라 봤지만 송 전 대표는 정기적인 교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행위 및 재반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면 저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고 제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12월 안에는 오기 때문에 그의 호언장담은 결국 물거품이 되었고 오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을 지내며 승승장구해온 24년 정치 인생도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자, 전해진 대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어젯밤 구속이 됐죠.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구속 사유를 좀 살펴보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그 소영길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임박 그 관련 네. 말씀을 네네. 드릴 때 예. 일단 소영길 대표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된다면 구속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을 저번에 그렇게 드렸었는데 말씀하셨죠. 예.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뭐 윤관석 의원, 뭐 강래구 감사 등이 돈봉투 살포 수수 의혹과 관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구속이 됐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소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돈봉투 살포 의혹 플러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액수가 7억 6천여만 원에 이르고요. 그 네. 기업인 한 7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또 4천만 원 정도는 소각 처리 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 그러니까 즉 뇌물로 의심된다라는 부분이 일단 이번에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들어갔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고 네. 이게 소명이 됐다면 예. 뭐 이따가 논할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보다는 예. 혐의 소명이 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깨 많이 준비를 했다 이렇게 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안이 네. 중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통상 어떤 경우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나요? 그렇죠. 일단 그 범죄가 소명됐다라고 하면서도 사안이 중하다는 말을 예. 덧붙였습니다. 네. 결국에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한 것을 봐야겠는데요. 우리가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특히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결국에는 소명된 범죄가 중대하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영장 발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또 하나 좀 짚어볼게요.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도 꼽았습니다. 네. 송 전 대표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검찰이 가장 주요하게 또 바라봤던 부분 중 하나가 이 증거인멸 부분인데 맞아요. 일단 프랑스 현지에서 쓰던 폰을 버리고 소위 깡통폰을 제출했다. 네. 이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외곽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하드디스크를 전면 교체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본인 휴대폰 소위 말하는 깡통폰을 내고 차명폰으로 사건 관계자랑 통화해서 이 지금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했다.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근데 소영길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아니 그 팔에서 쓰던 거는 그냥 어차피 놓고 그냥 내려온 거고 그러니까요. 먹사연에서 하드디스크 교체는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거고 네.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한 거 가지고 무슨 증거인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검찰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러면은 그렇게 억울하면 원래 바꿔야 되는 것도 그 내는 게 일반적이죠. 여기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공교롭게도 전부 수사가 개시되면서 변경을 하고 그리고 본인 휴대전화도 아니고 아무리 지인한테 전화를 해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하면 되잖아요. 예. 그것도 다른 사람 차명폰으로 했다라는 건 이건 증거인멸의 정황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걸 법원이 받아들여 준 겁니다. 그렇군요. 네. 증거인멸 염려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도 고려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앞서 백 변호사님이 또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결국에는 인적, 물적 증거, 그러니까 인적 증거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네. 네네네.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했다는 부분, 그리고 물적 증거는 휴대폰이라든지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사기관이 했던 얘기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일정 부분 받아준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예. 특히 이런 이야기들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이야기들을 재판정이 한 것인데 예. 재판부에서 결국에는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구속의 사유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받아들였다,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을 법원 부장판사 다 예. 확인했어. 이제 이거를 구속영장을 발부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송 전 대표 앞으로 최대 20일 동안 이 구속 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게 됩니까? 아마 빠르면 오늘부터 검찰에 소환을 돼서 이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구속 높고요. 상태에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장 20여일 동안 수사를 이어나간 이후에는 예.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 이제 기소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인데 네네. 일단 소영길 대표가 지금 현재까지는 묵비권 행사하면서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네. 들리죠. 일단은 지금 객관적으로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다시 이제 이 관련된 조사를 이어가고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듯이 어느 정도 객관적인 물적, 인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조사를 어느 정도 마치고 기소라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고요. 이 사건은 관련자가 꽤 많습니다. 이 관련자들의 관계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관련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돈봉투 사건의 정점인 송 전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의 검찰 수사, 돈봉투 수수 의원들 쪽으로 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일단 수사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당연히 집중적인 수사가 시작이 될 거고요. 네. 그것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돈봉투를 받은 의원이 한 20여 명 정도를 이제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의원들에 대해서 과연 이 의원들이 진짜 돈봉투를 받은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특히 앞서서 검찰이 법정에서 네. 그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예측이 되는 의원들의 명단을 한 21명 정도로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현주 변호사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돈봉투 수수 의혹 민주당은 한 20여 명 이런 이야기 예. 나오고 있잖아요. 수사가 그쪽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마 송영길 대표 구속기간에 수사하는 것도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네. 일단은 검찰에서 특정한 건 저번에 영장 청구했다 기각이 됐던 이성만 의원이 있고요. 맞아요. 그 외에 임종성, 허종식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돈봉투를 수수했다고 사실상 특정한 의원입니다. 맞아요. 일단은 이분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외 추가로 나머지 17명에서 18명의 의원에게도 사건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네. 뭐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 또 송영길 전 대표의 입,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그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윤관석 의원의 입이나 뭐 나머지 관련자들이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서 수사가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돈봉투 외에 송 전 대표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뭐 민주당 내부로도 좀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현재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예. 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특히 이제 뇌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혐의가 굉장히 또 중하다고 예.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민주당 내부 관계자들이 함께 연루된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특히 뇌물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액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또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뒤집어 말한다면 또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이는 민주당 내부로 수사를 확대한다라기보다는 예. 송영길 전 대표에 한해서 또 이 수사를 또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녀 입시 비리와 이 감찰 무마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입시 비리는 범죄 영역까지 나아갔고 감찰 무마는 내로남불에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차에서 내려 법원에 들어섭니다. 오늘 결심 가능성도 있는데 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입시 비리와 관련해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 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사건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제 가족 전체는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제 말과 행동이 온전히 일치하지 못했던 점, 제 일과 자식 일에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선고 재판은 내년 2월 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면 김정은 참수작전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조만간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한미 특수전부대의 합동훈련 사실을 공개하며 두 부대가 공중기동과 핵심 시설 습격,
내부 소탕 작전 등을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참수 작전도 가능한 선택권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북한의 대남 도발을 이어갈 경우 파멸이 기다린다고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에는 김정은을 직접 겨냥해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을 한다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멸의 지옥뿐입니다. 신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관련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미가 징후를 감시하고 있고 미국 전략자산의 추가 전개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3국의 미사일 경보 공유 사실을 24시간 안에 발표할 거라며 이전에는 해상 탐지 수단만 공유했는데 이제는 지상 탐지 수단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365일 24시간 공유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한미일 국방정책실장 회의에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조율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처럼 우리 군이 대북 경고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건 이 최근 북한이 도발 양상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그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어제는 미국의 사정권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사실상 전력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오전 8시 24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6,000km까지 치솟은 뒤 비행시간 73분 만에 발사 지점에서 1,000km 떨어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어제 야간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에 이어 오늘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발을 발사했다. 지난 7월 이후 5달 만에 ICBM 발사로 올해 들어 5번째 도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만리를 때리는 주먹이라 표현한 화성 18형이 사실상 전력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은 앞서 10시간 전엔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570km 떨어진 동해상으로 발사했는데 거리상 미국 핵 잠수함이 입항해 있는 부산을 노린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한미 핵협의그룹 NCG가 핵작전 연습에 합의한 것을 두고 노골적인 핵대결 선언이라며 괴멸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이 고체 연료 ICBM 이 전력화 단계에 들어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차관님, 이거 신원식 국방장관이 네. 이제 참수 작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관께서 참수 작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한 질문에 여러 옵션이 있다고 답을 하신 거고요. 그중에 하나. 참수 작전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 예. 삼축 체계,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또는 킬체인 이런 네. 것으로 사전적으로 또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노력을 하겠지만 예. 만약에 북한에게 공격을 당한다면 네. 그럼 우리는 적어도 북한군 수뇌부만큼은 제거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핵무기 같은 절대적인 무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유롭게 핵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핵 버튼을 누르는 수뇌부가 핵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자기도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야겠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특수부대라든가 초정밀 타격 무기 체계 이것을 통해서 북한군을 억제한다, 그런 취지에서 참수작전이 마련된 것입니다. 네, 참수 작전은 옵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경고성으로 그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작전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예, 뭐 말씀한 대로 삼축 체계 일환으로 저희가 네. 많은 노력을 강구해서 특수부대 그리고 또 연합 특수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역량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 자체도 사실 언급하는 게 비밀 수준인데요. 네네. 저희가 단순히 선언 수준에서 그치진 않고 있다. 구체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네네. 이러한 표현이 나올 때마다 북한이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반대로 북한도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차관과 이제 처음에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북한이 지금 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입하는 동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데 이제 고체로 해놔서 숨겨놓으면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상당히 그 고체 미사일은 저에게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킬체인이나 미사일 방어를 할 때 북한이 쏜다는 징후를 알아야 되는데 액체 같은 경우는 이동식 발사대로 가지고 나온다 하더라도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성을 통해서 관찰하기가 쉬운데 고체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발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 정찰 능력을 배가시키지 않으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저희가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더 우려가 되는 점은 최근에 쏘아 올렸죠. 정찰, 위성, 성능까지 여기에 더해진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말한 눈과 주목, 완성이 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지금 완성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아직도 제대로 된 화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수준이 조악하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렇지만 언젠가 뭐 향후 10년 후에는 우리가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까지도 제대로 갖출 수 있다. 이 점을 우려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한 대비태세도 다시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화성 18형의 이 성능, 글쎄 이게 본토까지 간다는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하고 내년에 실전 배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뭐 고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북한도 내년 정도 되면 뭐 실전 배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과장 섞어서 이야기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화성 18형은 실거리 사격을 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각 발사라면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재진입 기술과 관련해서 그 열이 탄두에 골고루 분산이 돼요. 그렇지만 실거리를 사격을 하면 이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45도면 45도 이렇게 사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찰열이 골고루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이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아직도 재진입 기술과 관련해서는 뭐 북한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의 여유는 있다. 이렇게 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는 북한도 그런 기술을 갖출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 분명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한미연합태세를 강화하는 것이고 우리의 삼축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우리의 작전적 능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 미국 대선 전에 고강도 이제 도발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미국을 좀 건드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번 겨울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거는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미국 대선도요. 1월 초부터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 시작됩니다. 그럼 북한은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냐면 우리는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혼란만 가중되니까 차라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인정해라. 이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계속해서 핵 도발을 하겠죠. 동시에 내년 4월에는 한국의 총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자신들의 핵을 인정하는 것이 살기 편할 것이다 하는 식의 압박을 가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압박이 도발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는 북한의 도발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미 핵 협의 그룹 이게 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북한은 핵을 통해서 한국을 압박하고 한반도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 협의 그룹이 되면 과거에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것이 선언적 수준이었는데 지금 작전적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 억제력이 강화되니까 거기에 대한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핵 협의 그룹은 정말로 제때 잘 만들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정말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작전적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그리고 미국도 협조를 해서 한미 당국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미 당국의 협력을 강조하셨는데 북한이 이제 도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압도적인 대응을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치,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뭐 크게 두 가지 차원이에요. 사실 이 핵 억제력 차원에서는 정말로 압도적인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작전적 수준에서 완벽한 대응 태세를 구축해야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북한이 재래식 도발이라든가 비대칭 도발을 해왔을 때 그것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응하라. 그래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북한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혁 협의 그룹도 모두 이게 선언적인 게 아니라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파라과이에서 마약 밀매 조직이 장악한 교도소를 탈환하기 위해서 대규모 수감자 이송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부 건물에서 불길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거리에는 손을 뒤로 결박당한 수백 명의 남성들이 고개를 숙인 채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새벽,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 외곽에 있는 타쿤부 교도소에서 경찰과 군인 2,500명을 투입한 대규모 수감자 이송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마약 밀매 조직이 장악한 교도소를 탈환하기 위해 일부 수감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포함해 최소 15명이 숨졌습니다. Con firmeza y determinación hemos realizado una operación histórica y sin precedentes con el fin de construir un país más seguro para nuestras familias. 앞서 이 조직은 지난 10월에도 인질을 붙잡고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번엔 조직의 수개를 포함해 1000여 명을 다른 교도소로 이감했습니다. 올 초 엘살바도르에선 여의도 절반 크기의 교도소를 짓고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이 일지만 치안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란 입장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국민의힘이 경론 끝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여러 이유를 들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2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발언을 한 의원과 당협위원장은 모두 33명이었습니다. 대부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얘기였지만 비대위원장 등판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6대4 정도로 엇갈렸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주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의 적임자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의 그 여의도 문법을 좀 탈피한 좀 참신한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의총 때보다 훨씬 더 비상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집해서 우리 원팀을 가자는 분위기가. 한 장관이 정치력이 많이 요구되는 비대위원장을 당장 맡기보다는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선거 경험이 없고 정치 경험이 없고 민주당의 프레임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조기 등판에 대한 걱정이지 뭐 괜히 또 뭐 우리 자원을 다치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 일부 참석자들은 내각의 일원이었던 한 장관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해소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보였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김한길 비대위원장 얘기도 나왔지만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난 데 이어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도 추진 중입니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대표는 더 고립되는 모양새입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시사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났습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더 큰 행보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중심의 단합을 강조하면서도 이 대표 역시 이낙연 전 대표를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좀 알아보는. 당연히 그래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 대표는 단합에 힘쓰겠다고 답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립 움직임은 여전합니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 김 전 총리와 별도로 다시 만나고 28일엔 정세균 전 총리와도 회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당내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를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은 국민들의 아우성에 응답하는 일이라며 창당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을 3호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여당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 출신 인사를 등용해 정권 견제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은 분위기죠.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인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치 경험 많으신 분들이 그럼 왜 이때까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한동훈 장관 근처에도 못 가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정치 경험 이전에 국민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당원들이 누구를 원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과연 맞느냐. 비대위원장까지 검사 출신을 모셔오는 것, 이 부분은 아무래도 선거 프레임으로 좋지 않다. 그러면 본인 선거 한번 안 치러본 분이 선거를 지휘할 수 있느냐. 자, 어제 이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이 비대위원장 추대 문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쓰자는 데는 차출하자는 데는 의견이 모아지지만 어디에,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맞냐 아니냐. 이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되는데 어떻게 상황을 보십니까? 글쎄요, 저렇게 갑론을 박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측면 다 함께 보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한동훈 장관으로 정해지지 않았는가 싶긴 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만약에 한동훈 장관 말고 다른 사람들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따지자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더 좋으냐를 갖고 얘기할 텐데 네. 지금 대개 얘기는 한동훈 장관이냐 아니냐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권 핵심부나 또 대통령의 뜻도 그렇고 예. 일단 한동훈 장관으로 정해졌는데 그에 대해서 또 의견을 좀 집약하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아까 앞에 봤지만 장해찬 최고위원이라든지 이용호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찬반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다 따져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난할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의견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기로는 한동훈 장관 공동 선대위원장 정도로 해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불가피하게 지금 조기 등판한다면 비대위원장은 선대위원장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선대위원장은 정말 선거 임박해서 정말 바람만 일으키면 되지만 비대위원장은 지금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대표처럼 더구나 이제 공천 과정에서 또 손에 피를 묻히는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르다. 개인적인 생각은 비유하자면 조금 기다리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다고 그냥 그 거위를 거위값에 팔아버리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등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한동훈 장관은요 어제 연석회의 전에 돌연 이 잡혀있던 당일 일정을 취소하고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비대위원장 이 차출 움직임과 연관지어서 해석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장관 입장에서도. 제가 한동훈 장관이라면 엄청 고민이 되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보여지는 내지는 그 패밀리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나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을 때 반전의 카드는 뭐냐? 여당 내 야당인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론을 그 외부에서 심판론이 일지 않게 내부의 야당이 있어서 글로 지지세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변화의 느낌을 줘서 중도층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요, 본인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내가 이게 바로 들어가면 이게 황태자 느낌이 너무 나지 않을까. 그럴 수도 그리고, 있겠죠. 예, 예. 그리고 그 서사를 만들지 못하고 너무 온실에서 잘하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거고요. 예. 그리고 본인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차별화를 하게 된다면 지금의 당내의 의원들이 지금 나를 지지하는 것 같지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지 나를 지지하는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지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본인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나를 지지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섣부른 차별화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본인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스스로는 굉장히 걱정이 될 것이다. 본인 입장에서는 선대위원장을 맡으면 여러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선거를 뛰는 거 아니에요? 예. 직원 유세도 가지고 예. 빚을 지우면서 굉장히 그 뭐랄까 희생하는 모습,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면서 정치권에 나설 수 있는데 예. 너무나 큰 책임을 맡으면 당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언론에다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예. 엄청 부담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어요.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도 이제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민이 깊어진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비대위원장 자리가 크고 중한 상황이 국민의힘에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요. 당내 의견, 반대 의견이 많으면 비대위원장도 맡지 않고 입당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힌 것으로 전해졌어요. 맡을 의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따라와야 한다. 이래야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고민은 깊은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아직 전원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만약 저런 말을 했다면 저는 저것은 그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아닙니까? 비대위원장도 맡지 않고 입당도 하지 않겠다. 네네. 물론 그래서 입당을 하지 않고 나중에 뭐 선대위원장 맡아서 예. 그야말로 출마는 하지 않되 뭐 선거만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네네. 지금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을 반대하는 그런 의견도 아예 근본적인 반대보다는 좀 이따 선대위원장으로 써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지금 만약 흠집 나서 맡지 않겠다 하면 예. 선대위원장도 안 할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저는 반대하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개각 명단도 발표가 안 됐잖아요. 맞아요. 지금 개각 명단 발표된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후임자가 인사청문회 통과해서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네네. 근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쓴다면 예. 당장 사표내고 당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관 대행시키고. 그러니까요. 그럼 그거부터 객관적 조건부터 흠집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중간에 말 끊어 죄송한데 네네.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좀 심하게 뭐 김주에 갔다라든가 이렇게 가는 거는 당내에서도 그건 이거는 저는 비판 정도가 넘어서는 거예요. 바람직한 그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판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사람들도 또 당내 인사들도 네네. 정말 합리적인 의견이다라고 충분히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무슨 뭐 아바타를 세우느냐 김주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온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야당 반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땡큐죠. 사실 강서구청장 시즌2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어땠습니까? 무리하게 김태우 후보를 집어넣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총선 김태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한동훈 장관이다? 저희는 땡큐죠. 한나땡, 한동훈 장관 나면 땡큐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스텔스 전투기처럼 폭격기처럼 뭔가 되게 무서울 거예요. 예. 오히려 더. 예. 근데 이렇게 드러나는 형태로 나오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인사들의 설명이나 이야기를 세세하게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일감을 굉장히 뭐 그렇게 뭐 시간이 뭐 본인 인생을 사는데도 바쁜 분들인데 국민의힘 이야기만 들어주는 게 아닌데 일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 쪽의 반응, 우리의 반응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자충수라 너무 다행이다. 한동훈 장관이
요긴하게 쓰였으면 우리한테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이게 자충수고 대통령이 어떤 일방주의 국정을 그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상식적이지 않고 좀 아까 이제 우리 노동일 주필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현직 장관을 빼다가 후임도 안 정해졌는데 비대위원장을 시킨다? 상식을 말하는 정부가 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스스로 어떤 방탄 프레임으로 또 들어가는 것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한동훈 되게 나름대로 걱정되고 무서운 카드였는데 이렇게 쓰인다면 다행이다 이런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제 또 한동훈 장관 이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이제 마주치게 될 이 난감한 이 김건희 특검법이 될 거라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이 여기를 어떻게 대응하는 것, 또 어떻게 대응할 거라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수직 관계가 아니라는 것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글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이 참 스마트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안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만약 비대위를 시킨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그렇고 행사하지 말라고 건의하기도 그렇고 난감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뭐 비대위원장이건 대표건 방법이 없어요. 이미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가지고 이미 시간이 다 지났고 22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자동 상정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본회의 열면.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그 되게 그 국민의힘이 대처해온 게 자기들의 난감한 법안에 대처해온 게 본회의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뭐 국회의장 설득해서 상정을 안 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 예정됐던 필리버스터를 안 하거나 이래버리는데 이건 어느 것도 쓸 수가 없어요. 자동 상정 돼버린다니까요. 맞아요. 본회의 열지 않기도 어렵잖아요. 지금 예산안 처리에다가 또 지금 연말 법안들 엄청나게 많은데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과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뭐 지금처럼 곤란한 문제에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에 대해서 점수가 완전히 깎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서두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은 비대위원장보다는 선대위원장이 낫다 이렇게 제가 느끼게 되는데요. 어떤 결과를 내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영화 이 길 위의 김대중 시사회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각각 다른 시간대에 참석하면서 만남이 성사되진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습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백지장도 맞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가 백지장도 맞들면 네네. 어떻게든 화합의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 네, 예전부터 저는 혁신을 통한 단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대표님께 직접 만나자는 연락을 직접 한 거는 지금까지 아니 직접이건 간접이건 없었습니다. 보셨습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느낌으로는 정세균, 김부겸 이 두 분과는 뭔가 좀 만나려고 애쓰는 모양새가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좀 달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갈라치기죠. 뭐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3총리가 연대한다 이런 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냐 설에 그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제일 어떤 선두에 서서 이재명 대표의 그 행보를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정치 리더로서 정말 크려면 이낙연 대표를 먼저 만나야죠. 이낙연 전 총리를 먼저 만나서 뭐 그야말로 조홍천 오래게 했다는 것처럼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 들어보고 들어봐야 된다. 그러고 그에 대해서 뭐 가부간 답변을 뭐 안 하더라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 새겨서 뭐 앞으로 행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노골적으로 이 전 대표를 갈라치기 해서 정세균, 뭐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하고 좀 가리려고 하는 힘을 빼려고 하는 뭐 그런 행보 아니겠습니까? 뭐 이걸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 화해해서 정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통합을 얘기하지만 결코 그럴 생각은 이재명 대표는 없어 보인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요. 이 전 대표의 창당 행보를 두고 당내 비판도 지금 거세지는 상황이죠. 현역 의원들의 연판장에 이어서 친명계에선 이 전 대표에게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다. 이런 심한 말까지 또 정계 은퇴하라. 이런 말까지
조리돌림 수준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역지사지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예.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사설을 통해서. 그럼 조선일보는 이재명 당대표의 앞잡입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금 대는 거예요. 이거는 냉전 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이분법적 사고예요. 네. 우리 편 아니면 적이다. 뭐 전쟁 상황을 사실상 가정한 이런 상황 속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 더더군다나 주류고 기득권이고 권력과 힘을 가진 쪽이에요. 그런 쪽은요 이렇게 난리치지 않아도 자기네 의사가 자연스럽게 관철이 됩니다. 그럼 보여줘야 되는 건 뭐냐? 자기들보다 약한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면 그거를 좀 더 들어주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더더군다나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당의 노선, 도덕성, 가치하고 맞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당에 대해서 노선, 뭐 가치 이런 거를 의문을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을 공격한다. 그리고 뭐 정권의 앞잡이다. 이러면 이게 민주당이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무슨 봉건 영주 시대로 돌아가서 영주와 군주를 대하는 예. 정말 사당이 돼버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 쭉 보니까 이제 말도 강할 뿐더러 또 다 모여서 이렇게 연판장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제지를 해야 되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리더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본인한테 공간도 열리고 명분도 훨씬 더 생기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권력자는 불편해야 됩니다. 권력자가 불편하지 않은 세상에서는요. 예. 국민들이 불편해지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당 일각에서는요, 이 전 대표를 너무 몰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철희 전 정무수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죠. 그럼 나가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나가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회군할 이른바 돌아설 명분이 있습니까? 설득을 할 때는 돌아올 자리를 만들어줘야죠. 나쁜 놈 만들려는 거잖아요. 당내에서 다루는 방식도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당대표도 좀 나서야죠. 그러니까 이철희 전 수석 비롯해서 이제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에서도 그러니까 송영길 신당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조국 신당 이런 건 착한 신당이고 이낙연이 생각하는 거는 뭐 나쁜 신당이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참 엄중하게 늘 상황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엄중낙연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렇게 나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신당을 추진한 근본적 이유가 물론 이낙연 전 대표와 친하다고 해서 뭐 이른바 비명계 의원, 혁신계 의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에 대해서 뭐 뭔가 리더로서 나서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뭐 김상일 평가되겠지만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 그걸 좀 추구하고 있습니까? 너무 달라졌죠.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근본적 이유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대해 답을 해야죠. 우리는 여전히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에 충실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이견이 있으면 그걸 해소해야 될 것이고 근데 지금은 아무런 그런 우려와 이견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없으니까 그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이미 신당 창당을 공언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어떤 명분을 주질 않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픽에 이제 포스터가 하나 준비가 되는데 그걸 한번 좀 띄워봐 주시죠. 자, 지금 보면 좀 포스터가 하나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있고요. 가수 이명웅 씨, BTS, 유명인사들 다 뒤에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신당을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게 좀 제작된 저 홍보 포스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친낙계에서는 자신들 제작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포자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뒤목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저 포스터와 관련돼서 지금 관계와 연결돼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게 지나친 팬덤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와 이런 거를 모두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팬덤의 문제예요.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런 맹목적인 현상은 우리 근대 국가의 제도나 안정성을 해치는 굉장히 해악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왜 제도 안에서 없습니까? 충분히 우리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지성인답게. 네. 그러니까 저런 팬덤 현상이 있으니까 지금 신당 바람이 부는 거고요. 네. 뭐 우리 뭐 여론조사도 있지만 여론조사에 뭐 갤럽이나 리얼미터 이런 데 보면은요. 신당을 해야 된다는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역공세로 봐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친명계 인사들의 논란도 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이경 부대변인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부대변인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보통의 이제 법원의 판결은 저분이 하는 해명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네네. 객관적 증거라든지 본인이 얘기하는 것들 다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뭐 이경 부대변인이 거짓말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야말로 아니 대리기사가 저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당장 밥줄이 끊기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예. 저렇게 얘기한 분이 정말 앞으로 정치를 하려고 나서 저분도 어디 뭐 지역구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뭐 적격 심사에 통과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런 그 판결이 나온 마당에 앞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폭설로 눈이 덮인 강원도 대관령의 모습이 마치 크리스마스 카드의 그림 같습니다. 강원도 외에도 주말 전국에 많은 눈이 내려 곳곳에서 겨울 풍경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평창에는 눈 덮인 겨울 풍경을 보기 위해 많은 등산객들이 몰렸습니다. 이날 수도권과 서해안에도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전북 고창의 학원농장도 넓은 들판이 하얀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공원에는 붉은 동백꽃 위로 하얀 눈이 쌓였지만 갑자기 내린 눈으로 빙판이 된 도로 위를 차들은 천천히 가야 했습니다. 또 대설주의보가 내린 지리산에는 입산이 금지되어 등산객들은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베이징에도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이 마비됐다고요? 네,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중부와 북동부에도 폭설과 한파가 겹쳤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자금성과 만리장성에도 하얗게 눈이 덮였습니다. 베이징에선 폭설로 등교 대신에 집에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졌고 중국 북부 헤이룽 장성에는 영하 45도까지 내려가는 한파가 덮쳤다고 합니다. 네, 폭설의 한파까지 한겨울 재난에 대해 우리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랐지만 아직도 출근길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경북 북동산지에 한파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6도, 춘천 영하 10.1도, 대구 영하 1.8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중부 서해안에 눈이 시작되겠는데요. 밤에는 그 밖에 중부 지방으로도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전북에 최대 15cm 이상, 충남 서해안에 5에서 10, 수도권과 경기, 강원 지역에서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영상권으로 반짝 올라서면서 추위가 한결 덜하겠는데요. 서울이 2도, 대전과 전주 3도, 대구 6도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며 목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면서 추위가 한층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